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해저 탐사, 심해 탐사에 대해서 개괄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에 어영차 바다야 시청자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주제는 어떤 겁니까?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무인잠수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인잠수정 해밀이 개발에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잠수정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밀에는 6,000m까지 들어갈 수 있는 케이블로 연결돼서 원격 조종되는 심해 무인잠수정입니다. 이 잠수정은 해양과학 탐사를 위해서 개발됐고요. 그 공기 중에서 무게가 현재 4.3톤입니다. 근데 이제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중성부력을 유지하는데요. 중성부력이라 하면은 무게와 부력이 같게 설계된 잠수정입니다.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그 무게를 느끼지 않는 것처럼 잠수정이 물속에서는 이제 그 중성부력 상태라 추진기를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 원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잠수정입니다. 현재 해밀에는 HD 카메라 3대, 그다음에 조명도 LED 라이트,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조명들을 내서 자연광에 유사하게 낼 수 있도록 그런 걸 바꿨고, 그다음에 이제 센서들도 좀 더 이더넷 통신을 하면서 많은 데이터 양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게 통신 계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많이 업데이트가 된 상태입니다. 전남 영암에 위치한 한 공장. 내부에 기계가 한 대 보이는데요. 테스트를 진행 중인 심해 무인 잠수정 해밀입니다. 네, 해양생물 채집, 해양생물 탐사, 시료 채집, 망광각 탐사 등 해양과학에 필요한 시료들을 채집하게 되고 그리고 열수분출공과 같은 특수한 해저 시형에 대한 영상 취득 그리고 시료 채집, 환경 데이터 채집을 수행하게 됩니다. 해밀에는 임무에 따라 로봇팔의 공구를 교체해 사용하는데요. 해밀에는 현재 7자의 로봇팔을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며 왼쪽과 오른쪽이 있습니다. 네, 각각의 로봇팔을 이용해서 심해에서 해양생물을 채집하거나 그 해양 샘플, 열수 분출의 온도나 가스 현황 같은 현황을 채집하기 위해서 로봇팔 끝에 센서를 달아서 원하는 목표 지점에서의 데이터를 취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해밀애가 심해에서 활동하는 모습은 어떻게 촬영된 걸까요? 네, 앞에 보시는 카메라는 이제 HD급 카메라가 정면에 펜틸트로 제어가 되는 HD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수중에서 작업을 하거나 시료를 채집할 때 고해상도 영상을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에 보시는 카메라도 HD급 카메라로서 마찬가지로 수중 작업을 이용할 때 고해상도의 영상을 보면서 좀 더 정밀하고 정확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해밀애에는 캄캄한 심해를 밝혀줄 조명과 물속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첨단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무인 잠수정 해밀애는 원격으로 조종하는데요. 바로 이곳이 해밀애를 움직이는 제어센터입니다. 해밀애를 잠수시키거나 부상하거나 또는 로봇팔이 작동을 하든가 카메라가 찍고 싶은 장면을 찍든가 그 다음에 필요한 샘플을 채집을 하든가 또는 로봇팔이 가서 어떤 무엇이든 이 작업을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여기서 원격으로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들이 여기 화면에 디스플레이가 되고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제어센터에서 해밀애 움직임을 테스트해봤는데요. 자, 우측으로, 우측으로, 그 다음 좌측으로, 또 앞으로, 아래로, 이렇게 자유롭게 로봇팔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탐사를 준비하고 있는 해밀애.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해밀애 개발하는데 몇 년 정도 걸렸습니까? 그리고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거였습니까? 예, 해밀의 개발은 2004년도였는데요. 그때만 해도
국내 해양 산업이 기반이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부품이 대부분 없어가지고 이제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든지 아니면 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게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저희가 그 수중에서 해밀의 수중에 트랜스포머 그 변압기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이제 수중용으로 변압기를 그 국내에서 제작하는 데가 없어서 외국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필요한 게 한 대니까 한 대를 구입하겠다라고 연락을 했더니 1,000대 아니면 안 판다고 그렇게 답이 왔어요. 이게 뭐 못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그 국내에서 가능한 업체를 설득해가지고 이거는 돈은 안 되지만 기술은 남는다 해서 기업을 설득해가지고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뭐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어려움도 있고 뭐 그 기쁨도 있고 있었는데요. 황당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장비는 뭐 방수는 기본이죠. 기본이고 수중 로봇도 방수는 기본입니다. 해밀에도 이렇게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모든 부분을 다 방수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게 대부분 거의 뭐 80, 90% 쓰고 있는 게 오링을 이용해서 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하고 쓰는 그런 거에 방수 커넥터에 오링이 다 들어가는데 동해 테스트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실 수조 내에서 실험을 하고 부두에서 실험하고 남해에서 실험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동해에서 테스트 하는데 수심 180m 들어가니까 그 추진기의 커넥터 쪽에서 물이 새가지고 쇼트가 나서 이렇게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점검하고 커넥터가 문제인가 보다 해서 교체해가지고 다시 내렸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데서 비슷한 수압에서 또 이렇게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올려놓고 딱 보니까 오링이 없어요. 물이 새는 부분에. 근데 오링이 없으면 뭐 금방 물이 새거든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제작업체의 이제 신참 연구원이 근데 이분은 뭐 전자공학 이런 거 한 분들은 또 물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오링을 그렇게 끼워 넣으니까 커넥터가 잘 안 들어가는데 이걸 약간 힘을 줘서 딸깍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힘을 그 임계치를 못 넣으면 안 들어가는 거죠. 하다가 안 되니까 오링을 빼고 넣으니까 잘 들어가거든요. 오링을 빼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 친구는 나름대로 열심히 좋아가지고 그 억지로 기계적으로 눌러서 물을 안 새게 만든 게 180m까지는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링 없이 180m 들어갔네요. 그거 알고 난 다음에는 그전에는 이게 문제가 있으면은 심각해질 수가 있거든요.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커넥터를 제품을 바꾸면은 시운전 동해 끝나고 태평양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일정이 다 이렇게 어긋나게 되거든요. 다행히 오링 끼워놓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에피소드로 끝났습니다. 해프닝으로요. 이제 본격적으로 탐사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처음에 그 탐사 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뭐 해양 생물학자라든지 해양 지질학자, 물리학자들이 관심 있는 포인트를 정하면은 그 지점을 또 환경, 해류나 바람, 파도 이런 걸 영향을 이제 상황을 판단해서 어떻게 자망을 할 건지를 결정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절차를 준비해 놔서 위치가 정해지면은 처음 시작하는 위치로 모선을 정선을 하고 거기서 해미레를 내리고 그다음에 해미레의 중계기 해누비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내리고 요 두 선체가 서로 마주 보면서 자망하게 그렇게 프로세스를 저희가 정립하고 있습니다. 해양과학조사선 온누리호가 탐사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해밀에도 함께입니다. 탐사 지역에 도착한 온누리호. 연구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해밀에가 먼저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뒤를 이어 해밀에의 활동을 도와줄 해누비가 심해로 향합니다. 해저 바닥에 무사히 안착한 해밀에. 연구원들은 모니터를 통해
심해를 관찰하며 본격적인 탐사를 진행합니다. 해밀에는 분주히 시료를 채집하고 생태 환경을 확인하며 연구에 필요한 정보들을 얻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바다 위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하루의 탐사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영화에서 자주 보면은 뭐 큰 대양 오징어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큰 뭐 고래나 상어류가 나타나서 그 잠수정을 방해하거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도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실제로 보고에 의하면은 그 상어가 그 잠수정을 공격하는 경우는 가끔 있는 거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해밀에는 그 탐사하면서 그 상어 공격은 받은 적 없고요. 오징어들이 와서 이렇게 그 댄싱하고 가는 거는 여러 번 봤습니다. 심해에는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떤 생물들이 좀 살고 있습니까? 동해는 들어가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게 오징어, 네. 그다음에 등가시치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탐사하면서 처음 이제 이름을 들었는데 그 장어처럼 생긴 물고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항상 들어가면은 그런 물고기를 만나니까 아, 동해는 바다에 가면 항상 만나나 보다 했는데 태평양 이런 데 가니까 못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바다가 동해가 상당히 어족 자원이 풍부한 곳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팜팜 아네모네라고 있습니다. 팜팜 아네모네. 예, 뭐 그거는 약간 속칭인 것 같은데요. 운동회나 뭐 야구장에서 치어리더들이 쓰는 그 꽃술 같이 이렇게 생긴 예쁘게 생긴 그 말미잘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그 동해에서 저희가 이제 조사하던 과정에 거기에 개체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촬영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촬영하고 채집을 했습니다. 채집하는데 저희가 뜰채를 이렇게 떠서 채집하는데 이 아네모가 안 들어가려고 뜰채를 촉수로 붙잡고 계속 버텨가지고 채집하는데 애먹은 그런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좀 이동하다 보니까 그 아네모네가 제가 어떻게 이동할까 궁금했는데 얘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굴러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굴러가면서 그 이동하는 장면을 보고 참 그 경이로운 그런 걸 느꼈습니다. 뭐 생물 같으면 팜팜 아네모네 얘기해 주셨네. 강물 같으면 어느 강물들이 주로 또 발견됐었던 겁니까? 동해는 망간단계나 망간각이 존재하는 건 아직 발견은 됐고요.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여기저기서 그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심해에 존재하는 다양한 광물을 탐사하다 보면 심해 화산을 마주칩니다. 심해 화산은 솟아올라 섬이 되기도 하는데요. 심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해산은 자연의 경이로움 그 자체. 해양탐사선 이사부호도 탐사 도중 한 해산을 만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존재를 알지 못했던 북서태평양의 거대한 해산. 연구원들은 이 해산의 이름을 키오스트 해산이라 명명합니다. 이 외에도 탐사를 통해 발견한 57개의 해저 지형이 우리말로 명명됐는데요. 탐사를 통해 이름 없는 해저 지형이 우리말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해 쪽의 해저하고요, 우리나라 해저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동해는 물론 이제 서해 남해에 비하면 굉장히 맑은데요. 바다 눈이라고 하는 마린 스노우가 동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마린 스노우가 그 식물성, 동물성 플랑크톤의 사체, 그다음에 뭐 이렇게 생물들의 그 배설물, 뭐 먼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유기물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생물들한테 먹이를 제공하고 에너지를 제공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동해가 그 생물 개체수가 태평양 이런 데보다 훨씬 많은 게 마린 스노우가 풍부하기 때문에 많다고 좀 그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태평양에 보면은 물이 굉장히 맑습니다. 아주 그냥 그 마린 블루가 어떤 색깔인지 느낄 수 있는 그런 바다를 태평양에서 볼 수 있는데요. 동해는 태평양의 물하고는 보다는 탁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약간 좀 탁하거든요. 대신 이제 어족자원은 풍부한 그런 상태이고요. 앞으로 탐사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동안 해밀레나 크랩스터나 그다음에 또 좀 말씀 안 드렸는데 22 AUV 기술들을 활용해서 좀 더 다른 극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지금 저희가 몰색하고 있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극지에도 얼음 밑에도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음에도 또 그 말미잘이 얼음에 붙어서 거꾸로 붙어서 살고 있는 그런 현상도 있고요. 얼음 밑에 아주 다양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이제 밝혀져서 그쪽에 대한 연구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재밌는 거는 그런 그 빙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빙조 탐사를 하는 거를 미국 나사에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목성의 그 위성 유로파의 생명의 기원을 찾는 연구를 하게 된다면은 저희가 지금부터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해야 앞으로 그게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원천 기술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 연구소에서 이런 거에 관련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주 동안 저희들 해저 탐사에 대해서 또 무인 잠수정에 대한 얘기를 쭉 들려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에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런 수중 로봇 그 무인 잠수정의 기술이 또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그 안전, 해양 안전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해양 방위 이런 쪽에도 국방 기술에 활용되는 것 쪽에도 국내 연구 개발이 좀 투자돼야 될 것이고요. 뿐만 아니고 뭐 세월호 같은 사고가 재발하면 안 되겠지만은 재발하지 않더라도 그런 사고에 대비하는 기술들은 기술 개발은 꾸준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 같은 연구자뿐만이 아니고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도 이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각자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